브뤼셀이 요동쳤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5년 논의 148건의 파일럿 프로젝트.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토론 대신 실행을 선택했습니다. 발표는 곧 시행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이 경악했고 프랑스 정부가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10년 로드맵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실험, 즉시 실전화 시스템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정책국 선임 분석가입니다. 2018년 봄, 브뤼셀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제목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습니다. 540조, 12개 언어 번역본, 3년간의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안전성 검증에만 최소 2년이 필요합니다. 회원국 간합의 절차를 고려하면 2025년 이전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럽 시민 4억 5천만 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유럽연합은 신중함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의 정책 실패가 27개국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천히,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며 우려를 표명했죠. 이탈리아는 지역 격차를, 스페인은 재정 부담을, 네덜란드는 개인정보 보호를 걱정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2020년까지 파일럿 프로젝트 15건을 선정합니다. 각 프로젝트는 최소 3년간 시범 운영 후 평가합니다. 성공 사례만 2026년 이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합니다. 저는 이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중함이 우리의 강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급한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의 실험적 정책들을 검토한 문서였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충분한 검증 없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 리스크를 간과한다. 유럽은 이들과 달리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 당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느리더라도 확실한 방법이 옳다고요. 시험은 실험실에서, 정책은 회의실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에야 현실로 나와야 한다고요. 2019년 여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27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였죠. 주제는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사례 비교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2017년 파일럿 시작, 2018년 6개 도시 확대, 2019년 전국 시행, 총 소요 기간 24개월입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전성 검증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유럽 기준으로는 최소 36개월이 필요한데요. 한국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파일럿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실패 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실패는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수정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 없이 움직이다니요. 검증 없이 시행하다니요. 이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날 저는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방식은 너무 성급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야.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유럽의 방식이 옳다고요. 느리지만 확실하다고요. 저는 브뤼셀로 돌아와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상급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유럽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해 말, 유럽연합은 디지털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계획이었죠. 1단계 파일럿 3년, 2단계 평가 2년, 3단계 확대 5년, 총 14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습니다. 저는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시간, 철저한 검증, 단계적 확대. 이게 선진국의 방식이었으니까요. 2020년 1월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5개 도시, 8개 분야, 예산 23억 유로. 저는 담당 분석관으로 배정됐습니다. 첫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3년 앞서 있다는 거요. 그들의 실험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거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브뤼셀 본부는 혼란에 빠졌죠.
국경이 폐쇄되고 회의가 취소되고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으로 일정을 연기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뉴스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국이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가 비춰졌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방역 시스템을 즉시 가동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합, 분석해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는요? 법적 검토는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죠. 한국질병관리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운용은 한 번도 없었죠. 파일럿 단계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월 23일, 정부는 시스템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3일 만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이었습니다. 2015년 신설된 조항이었죠. 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습니다. 검증도 안 된 법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증 없이 시스템을 가동하다니요. 법 적용 사례도 없는데요. 이건 도박 아닙니까? 2020년 4월, 저는 유럽 각국의 대응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추적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쟁으로 출시가 늦어졌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법적 근거 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신중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가 헌법적 가치니까요.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죠. 확진자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민들은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유럽 가치와 충돌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한 긴급 조치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인권을 지키면서 방역해야 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유럽의 선택이 옳다고요. 5월, 유럽연합은 디지털 방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발적 동의, 익명화 처리, 데이터 최소 수집, 모든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각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6월, 프랑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했죠. 저는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느리지만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해 여름, 저는 한국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1일 확진자 30명에서 10명 수준 유지. 유럽 주요국 1일 확진자 3,000명에서 5,000명 지속 증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검증도 안 된 시스템으로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거야. 국민들이 따라줬으니까. 유럽에선 불가능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문화 차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9월, 유럽 2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했죠. 각국 정부는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추적 앱 다운로드율 28%, 프랑스 추적 앱 효용성 평가 미미함.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발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방역은 원칙적으로 옳으나 실효성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법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저는 한국 보건당국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영문 번역본이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시스템 가동 후 첫 2주간 17건의 오류 발생. 즉시 수정 완료. 3월까지 총 63건 오류 발생 및 수정. 현재 정확도 98.7%. 저는 멈췄습니다. 오류가 63건이나 났다고요? 그런데도 시스템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유럽 같으면 첫 오류에서 중단했을 겁니다. 재검토에 들어갔겠죠. 최소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류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치면서 계속 돌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식이 정말 옳은 건가요? 완벽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유럽은 달라요. 우리는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처럼 할 순 없습니다. 1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은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방역 논쟁은 잠잠해졌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한국 방식은 예외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2021년 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습니다.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주도하는 프로젝트였죠. 예산 75억 유로, 참여국 27개국, 기간 5년. 킥오프 미팅이 열렸습니다.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2026년까지 유럽 전역의 통합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죠. 드디어 유럽이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저는 멈췄습니다. 1단계 2021년에서 2022년 기술 표준 수립 및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2단계 2023년에서 2024년 파일럿 프로젝트 20개 도시 시행. 3단계 2025년에서 2026년 평가 후 전면 확대. 또 5년이었습니다. 또 파일럿이었습니다. 또 단계별 검증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전국에 깔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유럽연합은 인구 4억 5천만, 면적 43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죠. 2021 서울 디지털 혁신 포럼이었습니다. 5월 개최, 3일 일정, 전액 지원. 저는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지. 5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부터 달랐습니다. 자동 체온 측정, 무인 검역 신고, QR코드 출입 기록.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벨기에요. 브뤼셀에서 왔습니다. 아, 유럽연합 본부 있는데 거긴 코로나 어때요? 아직 힘듭니다. 백신 접종률이 30% 정도입니다. 여긴 이미 50% 넘었어요. 앱으로 예약하면 바로 맞을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앱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시 방문자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14일간 건강 상태를 매일 입력해주세요. 자동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했습니다. 다음 날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서울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건 실시간 대기질 측정망입니다. 5,000개 센서가 10분마다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시민들은 앱으로 확인하고 외출을 결정합니다. 프랑스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센서 설치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2019년 시범 사업 시작, 2020년 전면 설치 완료, 18개월입니다. 법적 검토는요? 동시 진행했습니다. 설치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설치하면서 법을 만든다고요? 순서가 반대잖아요. 오후 세션이었습니다. 다른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교통신호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입니다. 서울 시내 신호등 5,800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를 자동 조절합니다. 독일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오류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합니까? 수동 전환 프로토콜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수동 전환은 3건뿐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입니다. 1년 전에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테스트 기간은요? 6개월 파일럿 후 바로 전면 시행했습니다. 저는 펜을 놨습니다. 6개월 파일럿이요? 유럽 기준으론 말도 안 됩니다. 저녁, 환영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공무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공무원이 웃었습니다. 당연히 항의합니다. 인터넷에 불만이 쏟아지죠. 그럼 우리는 48시간 안에 수정합니다. 빠르게 고치면 용서해줍니다. 48시간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해야 하니까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집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속도를 만드는구나. 다음 날 현장 견학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관제센터였죠. 대형 스크린에 노선도가 떴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 위치가 보였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2020년 도입한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9개 노선, 700대 열차를 하나의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도입 기간은요? 결정부터 가동까지 14개월입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14개월이요. 시스템 통합만 2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계를 줄였습니다. 필수 기능만 먼저 가동하고 나머지는 업데이트로 추가했습니다. 오류는요? 많았습니다. 첫 3개월간 매주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매주 고쳤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토론 마지막 날, 종합 토론이 열렸습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유럽 동료들이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느냐고. 비결은 간단합니다. 완벽을 포기하는 겁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80% 완성도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20%는 현장에서 채웁니다. 시민들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초기 오류를 참아줍니다. 대신 빠른 수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형 사고 위험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핵심 안전 장치는 100% 검증합니다. 나머지는 80%로 갑니다. 우선순위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할 순 없었습니다. 귀국길,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인상적이나 유럽 적용은 신중해야 함. 문화적 법적 차이가 크며 시민 수용성도 다름.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 한국이 계속 앞서가는 동안 우리는 회의만 하는 건 아닐까. 6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팀 회의가 있었죠. 저는 한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6개월 만에 전국 시행을 합니까? 네. 직접 봤습니다. 우리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우리는 27개국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빠를 순 없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021년 9월, UN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 회의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유럽연합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70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였죠. 주제는 글로벌 디지털 표준 수립이었습니다. 개막식이었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국가별 디지털 전환 지수였죠. 1위 한국, 2위 싱가포르, 3위 에스토니아. 유럽 주요국들은 10위권 밖이었습니다. 독일 14위, 프랑스 18위, 이탈리아 27위.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뒤처졌다고요. 오후 세션, 각국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한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8개월간 73개 디지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평균 준비 기간은 8개월입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73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한 개 정책에 평균 2년이 걸립니다.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동시 진행합니다. 법 개정,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를 순차가 아닌 병렬로 처리합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법이 완성되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면 나중에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균 3번 정도 수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순차 진행보다 빠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3번 수정을 감수하고도 빠르다고요. 다음 발표자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각국의 디지털 정책 대응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정책 결정부터 시행까지 평균 소요 기간. 한국 45일, 싱가포르 62일, 유럽연합 평균 287일. 6배 차이였습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가 계속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성공률입니다. 유럽연합이 느린 이유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반대를 보여줍니다. 새 그래프가 떴습니다. 정책 성공률. 한국 76%, 유럽연합 평균 71%. 한국이 6배 빠르면서도 성공률은 더 높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빠른 실패,
빠른 수정입니다. 저는 펜을 놨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찾아갔습니다. 데이터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한국 사례만 편향되게 선택한 건 아닙니까?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전수조사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각국이 발표한 모든 디지털 정책을 추적했습니다. 원하시면 로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분석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빨랐고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분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모범 사례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005년부터 전자정부를 구축했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9%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의 자랑이었으니까요.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시스템을 몇 번 바꾸셨습니까? 에스토니아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3번입니다. 2005년 1차, 2012년 2차, 2018년 3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럼 한 시스템당 평균 5년을 쓰신 거네요? 맞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18개월마다 업그레이드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번 바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인도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매번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이 더 편하다는 걸 3개월 안에 체감하면 불만이 사라집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그건 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구 5천만 정도면 관리가 쉽죠. 한국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인구 5천만 넘는 나라가 몇 개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입니다. 그럼 나머지 23개국은 한국보다 작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속도를 못 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아프리카 개발은행 부총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르완다, 케냐, 가나 3개국이 파일럿에 참여합니다. 독일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인프라도 부족한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한국 모델입니다. 완벽한 인프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있는 것부터 연결하고 없으면 만들면서 씁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프리카까지 한국 방식을 배운다고요? 다음 날 아세안 10개국 공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디지털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기술 이전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베트남 대표가 이었습니다. 베트남도 참여합니다. 한국식 빠른 실행 모델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회의 마지막 날, 종합 토론이었습니다. UN 디지털 협력 특사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명확해진 게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는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유럽식 신중 모델과 한국식 빠른 실행 모델입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유럽은 안정적이지만 느립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초기 혼란이 있습니다. 각국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합니까? 특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에게 물어보시죠.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델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일해야 하고, 국민들이 초기 불편을 참아야 하고, 정치인들이 단기 비판을 견뎌야 합니다. 모두가 빠른 실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왜 합니까? 느리면 기회를 놓치니까요. 세계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뉴욕을 떠나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하고 있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가 주목. 유럽의 입지 축소 우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유럽은 자체 모델을 유지해야 함. 한국식 속도는 유럽 가치와 맞지 않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유럽이 옳다고요. 하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2022년 3월, 제 책상에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실이었습니다. 제목은 긴급회의 소집 디지털 경쟁력 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브뤼셀 본부 최고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27개국 대표, 각 분야 전문가 50여 명. 이런 규모의 긴급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입장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여러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어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평가 2022입니다. 직접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정부 효율성 순위 1위 한국 94.2점, 2위 에스토니아 87.3점, 3위 싱가포르 86.8점, 독일 22위 68.4점, 프랑스 29위 64.1점, 이탈리아 41위 57.2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속도 1위 한국 평균 18개월, 유럽연합 평균 56개월. 3배 차이였습니다. 국민 만족도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89%, 유럽연합 평균 61%.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격차의 경제적 영향이었습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유럽연합과 아시아 주요국 간 디지털 경제 격차는 연간 8,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추정치 아닙니까?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통화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안전성을 최우선했습니다. 위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원칙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검증하는 동안 세계는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세션, 외부 전문가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간 한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정책 실행 과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20개를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케이스 1점 전자처방전 시스템. 한국 2019년 파일럿 6개월, 2020년 전국 확대. 총 소요 기간 16개월. 유럽연합 2018년 논의 시작, 2021년 파일럿 시작. 현재 진행 중. 경과 기간 48개월 이상. 케이스 2점 비대면 원격 의료. 한국 코로나19 발생 2주 임시 허용, 3개월 후 법 개정, 6개월 후 정식 시행. 유럽연합 2020년 3월 논의 시작, 2022년 현재 회원국 간합의 진행 중. 케이스 3점 인공지능 교통관제. 한국 2020년 서울 파일럿, 2021년 6대 도시 확대, 2022년 전국 주요 도시 시행. 유럽연합 2019년 기술표준 수립, 2021년 파일럿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연기, 2023년 재개 예정. 20개 사례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시작하고 수정하며 확대. 유럽은 천천히 준비하고 검증하며 지연. 맥킨지 파트너가 말했습니다. 핵심 차이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결정 후 즉시 실행. 유럽은 결정 후 재검토. 둘째, 한국은 문제 발생 시 48시간 내 패치. 유럽은 문제 발생 시 위원회 소집. 셋째, 한국은 80% 완성도로 출시 후 업데이트. 유럽은 95% 완성도까지 준비. 이탈리아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쓰는 겁니까? 그게 옳습니까? 맥킨지 파트너가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국민 만족도 추이입니다.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 출시 직후 만족도 62%. 3개월 후 75%. 6개월 후 89%. 지속적 상승입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연합 회원국 평균. 출시 직후 71%. 6개월 후 69%. 12개월 후 66%. 하락 추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빠르게 개선되니까 만족도가 오릅니다. 유럽은 출시 당시엔 완성도가 높지만 이후 업데이트가 느려서 불만이 쌓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겁니까? 다음 발표자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였습니다. 저는 정책 실행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합니다. 한국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히 빠른 실행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처럼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언론 자유 세계 41위, 민주주의 지수 아시아 2위, 선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까? 정치적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 공무원들은 정책 실패보다 정책 지연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결과를 빠르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한국 정부 민원 분석 결과입니다. 왜 안 되느냐는 민원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민원보다 7배 많습니다. 국민들이 실패를 용납해도 지연은 용납 안 합니다. 유럽은요? 반대입니다. 유럽 시민들은 왜 이렇게 되느냐를 더 따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중해집니다. 합리적 선택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문화 차이가 아니라 정치 구조 차이였구나. 저녁 비공개 핵심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장과 각국 장관급만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록 담당으로 배석했죠. 독일 장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프랑스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포기할 순 없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 유럽 경제가 위험합니다. 네덜란드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어떻습니까? 기술 이전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타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식 실행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만 가져가서 유럽식으로 천천히 하는 건 의미 없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웨덴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유럽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뒤처질 겁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참사관을 만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참사관이 웃었습니다. 두렵죠. 당연히. 하지만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속도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느리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럽은 큽니다. 느려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느려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5년간 유럽 방식이 옳다고 믿었다. 신중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데이터를 봤다.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 심각하게.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다. 6월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럽의 디지털 지각 변동 한국에 추월당한 선진국 연합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유럽연합이 자랑하던 디지털 정책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세계 표준이었던 유럽이 이제는 아시아 소국 한국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지난주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공개된 OECD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디지털 정보 효율성에서 한국이 유럽 주요국을 압도했다. 독일은 22위, 프랑스는 29위, 이탈리아는 41위다. 한국은 1위다. 더 심각한 건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다. 2018년 한국과 독일의 격차는 8.3점이었다. 2022년에는 25.8점이다. 4년 만에 3배로 벌어졌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급자였습니다. 봤나요? 파이낸셜 타임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팀을 꾸리겠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로 오세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말했죠. 독일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금 베를린이 난리입니다. 야당이 정부 무능을 물고 늘어집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왜 작은 한국도 하는 걸 우리는 못하느냐고 압박합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장관 2명이 사퇴 압박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언론에 뭐라고 말할 겁니까?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성을 우선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속도만 추구했다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죠.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장의 건수 2021년 연간 3건, 독일 47건, 프랑스 62건. 저는 화면을 위원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성 논리는 안 먹힙니다. 데이터가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유럽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벨트 독일의 자존심, 한국의 무너지다. 르몽드 프랑스, 디지털 경쟁에서 나고, 코리에르 델라 세라 이탈리아, 유럽 꼴찌에서 세계 꼴찌로. 저는 각국 언론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만 못한가? 저녁 뉴스 시간, 각국 방송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아르데는 서울 특파원을 내보냈습니다. 화면에 서울시청 민원실이 나왔죠. 여기는 서울시청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옵니다. 하지만 창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시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출생신고도 폰으로 했어요. 30초 걸렸어요. 베를린에 사는 조카는 시청 가서 2시간 기다렸다던데요. 프랑스 방송 프랑스인은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서류를 한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신청해봤습니다. 한국, 앱 실행 후 2분 만에 완료. 프랑스, 시청 방문 후 47분 소요. 23배 차이입니다. 영국 BBC는 한국 공무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실패를 빨리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숨기지 않고 바로 고칩니다. 국민들도 압니다. 초기엔 문제 있을 거라고. 대신 빠르게 나아지길 바랍니다. 유럽은 왜 못합니까? 시스템 차이 아닐까요? 우리는 결정권자가 명확합니다. 책임도 명확하고요. 유럽은 27개국이 합의해야 하니 느릴 수밖에 없죠. 다음 날 유럽의회 긴급 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추궁했습니다. 위원장, 당신은 5년 전 유럽이 디지털 최강국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국 혼자 우리를 압도합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상황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상, 2019년 서울 포럼에서 이미 경고받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빠르다고. 그때 뭐 했습니까? 위원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과 협력 방안은 없습니까? 기술 이전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한국식 실행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빠른 실행, 빠른 수정 체계를요. 그럼 받아들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27개국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 합의 체계가 문제라는 걸 모르십니까?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였습니다. 유럽 기업들, 본사를 한국으로 이전 검토.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독일 핀테크 기업 N26 한국 지사를 본사로 격상 검토. 이유는 규제 승인 속도. 독일에서 신규 서비스 허가에 평균 18개월. 한국은 평균 3개월. 프랑스 헬스테크 스타트업 도시. 서울 이전 결정. 창업자 인터뷰. 파리에선 파일럿 승인에만 2년 걸렸다. 서울에선 2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저는 이 기사를 프린트해서 상급자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니다. 어제 폭스바겐 회장이 전화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국에서 하겠답니다. 독일 규제가 너무 느리다고요.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업들에게 우리가 안전하니까 참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속도가 필요합니다. 6월 말 유로스탯이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유럽연합 디지털 기업 투자 유치액 전년 대비 34% 감소. 같은 기간 한국 디지털 기업 투자 유치액 68% 증가. 유럽 디지털 인재 순유출 역대 최고치 기록. 주요 목적지 미국 38%, 한국 22%.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다음 목적지라고요? 7월, 저는 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이번엔 공식 사절단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15명 규모였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 서울 정부청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유럽이 뒤처졌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기술 이전, 인력 교류, 공동 프로젝트.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술만 가져가실 겁니까? 아니면 방법론도 바꾸실 겁니까? 부위원장이 망설였습니다. 방법론이란 게 뭡니까? 빠른 실행, 빠른 실패, 빠른 수정. 이 사이클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쓰는 방식입니다. 그걸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유럽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 장관이 웃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은 의미 없습니다. 스포츠카를 주고 시속 50km로 달리라는 거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구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였구나. 2022년 9월,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디지털 정책 실행 방식의 유럽 적용 가능성 연구였습니다. 솔직히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5년간 제가 믿었던 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책국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탈린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파일럿 결과를 발표합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탈린에 도착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나라였습니다. 전자정부의 선구자였죠. 이들이 한국 방식을 시도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15개국 대표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에스토니아 방식과 한국식 방식을 병행 테스트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A 전자투표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존 방식 적용. 기획 4개월, 개발 8개월, 테스트 6개월, 총 18개월 소요. 현재 최종 검토 단계. 프로젝트 B 공공 와이파이 확대. 한국식 방식 적용. 기획 1개월, 파일럿 2개월, 전면 시행 3개월, 총 6개월 완료.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B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에스토니아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첫 달에만 17건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접속 불량, 보안 허점, 속도 저하 등등. 그럼 중단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국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고칩니다. 평균 수정 시간은 36시간이었습니다. 국민 반응은요? 처음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개선되는 걸 보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만족도는 82%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가능했다면 다른 나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오후 세션에서 덴마크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코펜하겐시에서 디지털 주차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예상한 시간의 절반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처음엔 불안해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3개월 후 설문조사를 했더니 68%가 다시 이 방식으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왜죠? 결과가 빨리 나오니까요. 회의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쓰는 걸 보니 보람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공무원들도 느린 걸 답답해했구나. 네덜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교통 신호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한국 방식의 절반만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실행은 했는데 빠른 수정 체계는 안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혼란만 가중됐죠. 에스토니아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 방식은 패키지입니다. 빠른 실행과 빠른 대응이 세트로 가야 합니다.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거였구나. 한국이 무모한 게 아니라 빠른 대응 시스템이 있었던 거였구나. 저녁 만찬에서 저는 에스토니아 국장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엔 한국 방식을 어떻게 봤습니까? 국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의심했습니다. 2019년 서울 포럼에서 발표를 들었을 때 생각했죠. 저건 운 좋게 성공한 몇 개 사례를 과장하는 거야. 지금은요?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 개별 성공이 아니라 구조적 성공입니다. 유럽도 할 수 있을까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마인드입니다. 유럽 공무원들은 실패를 경력의 5점으로 봅니다. 한국 공무원들은 실패를 학습 과정으로 봅니다. 이 차이가 속도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0월, 저는 브뤼셀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식은 유럽에 적용 가능하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빠른 실행과 빠른 대응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단계적 도입이 현실적이다. 권고사항 소규모 회원국부터 파일럿을 시작한다. 에스토니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의사결정이 빠른 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든다.
이후 대규모 국가로 확대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상급자를 만났습니다. 읽어봤습니다.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당신은 5년간 유럽 방식을 옹호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상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11월,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보고서가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논의했죠. 독일이 찬성했습니다. 프랑스가 조건부 찬성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반대했습니다. 스페인이 유보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랬습니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에스토니아, 덴마크, 핀란드 3개국에서 한국식 방식을 부분 도입한다. 2년 후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2월,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력 의향서에 서명하고 싶다고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협력 협정이었죠.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요. 서명 후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2019년 서울 포럼에서 뵀죠. 당시엔 회의적이셨는데 지금은 달라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한국이 용감했다는 거요. 장관이 웃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닙니다. 필요했을 뿐입니다. 작은 나라는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유럽도 배우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유럽은 큽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5년 전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국 방식은 위험하다. 유럽이 옳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세계는 빠르게 변한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 2023년 3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뤼셀 사무실, 똑같은 책상, 똑같은 업무. 하지만 제 시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습관이 됐죠. 그들이 또 무엇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 새 전자민원 시스템 출시 3일 만에 긴급 패치. 사용자 불편 신고 즉시 반영. 댓글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이러네. 제대로 만들고 내놓지. 그래도 3일 만에 고쳤으면 빠른 거 아님? 유럽이었으면 3개월 걸렸을 듯.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불만은 있지만 빠른 개선을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5월, 에스토니아에서 중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식 방식을 적용한 3개 프로젝트 중 2개가 예정보다 빠르게 완료됐습니다. 1개는 문제가 생겨 재검토 중이었죠. 보고서 결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식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학습이다.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운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이 진화한다. 저는 이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6월,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 연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 나라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핀란드 우리는 한국의 빠른 대응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 시 72시간 내 대응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한국처럼 80% 완성도로 시작하진 못하지만 90%로 낮췄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정이 4개월 단축됐습니다. 포르투갈 파일럿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한국은 3개월이지만 우리에겐 6개월도 큰 변화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완전히 한국을 따라하진 못해도 각자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9월, OECD가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디지털 정부 효율성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1위였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2위에서 1위와의 격차를 5.2점 좁혔습니다. 덴마크가 12위에서 8위로 올랐습니다. 핀란드가 15위에서 11위로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모델의 선택적 도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이 보고서를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11월,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2023 서울 디지털 거버넌스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초청됐죠. 주제는 유럽의 디지털 전환,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무대에 섰습니다. 2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유럽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만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신중함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세계가 빨라지면서 우리도 속도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변화 중입니다. 한국처럼 빠르진 못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빠릅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 빠르게 달리고 유럽은 조금 천천히 달립니다. 하지만 둘 다 앞으로 갑니다. 그럼 경쟁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협력 관계입니다. 한국은 속도를, 유럽은 안정성을 서로 배웁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한국 공무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유럽이 부럽습니다. 뭐가요? 안정성이요. 우리는 빠르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다음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유럽은 느려도 안심하고 쓸 수 있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도 유럽을 부러워합니까? 당연하죠.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2024년 1월, 새해 첫 업무였습니다. 저는 2023년 결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 평균 실행 기간 2022년 56개월에서 2023년 48개월로 단축. 한국식 방식 부분 도입 효과로 분석됨. 시민 만족도 2022년 61%에서 2023년 66%로 상승. 빠른 대응 체계 도입이 긍정적 영향. 향후 과제 전면 도입은 여전히 어려움. 하지만 선택적 적용은 효과적. 각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 필요.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될 필요도,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3월, 저는 승진했습니다. 디지털 정책국 부국장이 됐죠. 첫 업무는 유럽-한국 디지털 협력 2단계 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표 한국의 속도와 유럽의 안정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 개발, 방법 지속적 교류와 상호학습, 기대 효과 양측 모두 발전. 5년 전 제가 썼던 한국은 위험하다, 유럽이 옳다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한국 방식이 정답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작고 빠릅니다. 유럽은 크고 복잡합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순 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액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중함은 미덕이다라는 유럽연합 모토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울에서 받은 선물, 빠름이 곧 힘이다라는 한국어 캘리그래피입니다. 저는 매일 이 두 문장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둘 다 옳다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세계는 변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속도로 변하면 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며 배우는 겁니다.